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화폐와 금융시장 챕터 1장 화폐금융론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여기 나와 있는 금융의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 이게 금이 뭐냐면 돈을 뜻합니다. 돈. 우리가 이제 돈과 관련된 거는 다 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금, 금융, 금리. 은행은 왜 은행이라 했을까요? 원래 이제 금행 이래야 되죠. 근데 금만 이렇게 다 화폐로 하자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은까지, 금, 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화폐로 봤었기 때문에 은도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은 돈이고 자금입니다. 융은 융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파이낸스라고 하잖아요. 파이낸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은행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 어디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뭐 은행이 이제 중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자금을 융통해서 돈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수요자에게 연결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직접 돈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축.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공급자인 저축자가 자금의 수요자인 투자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겠지만 중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간접금융이라 그러고 직접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 단위가 여기 나와 있는 흑자 지출 단위라 해요. 그래서 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흑자 지출 단위를 여기에 나와 있는 저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금의 부족을 느끼는 돈이 필요한과 그걸 적자 지출 단위라 하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금의 수요자인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금융이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먼저 거기 보시면 소비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의 순기능이다 하면은 소비 측면에서 얘기할 건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교재에도 거기 위에 1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선택과 관련한 시간과 어떠한 정보의 제약을 완화시켜준다. 그게 바로 금융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소비 측면에서 먼저 보시면 거기 중국 고전 열자에 나오는 조삼모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리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사실 똑같은 건데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 주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냈더라 해가지고 어리석은 녀석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화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7개라 해도요. 빨리 내 손 안에 많이 갖게 되는 그걸 뭐야? 우리가 시간 선호율이라 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내 손 안에 지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당연히 지금의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들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라 시간 선호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시간 선호율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앞에 현재 시간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선호율을 고려하게 되면은 원숭이들을 비우는 게 아니라 오 원숭이가 똑똑하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시간 선호율을 하는 건데 앞에 현재자를 붙이시면 좀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 선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미래보다는 현재 시간 선호를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할인율 아니면 시간 선호율 이걸 우리가 사용할 때 시간 선호율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래프가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
초기 보존점이 여기야. 지금 A라는 사람도 두 개 갖고 있고 B라는 사람도 여기 두 개 갖고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요거 두 개 차이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소비가 있고 미래 소비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할게요. 자, 빨간 색깔하고 녹색 색깔하고 누가 훨씬 더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현재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래 소비를 얼마나 줄일래? 빨간 색깔은 이만큼 줄이는 거고 녹색 색깔은 이만큼 줄인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미래 소비를 많이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게 가파른 사람입니다. 가파른 경우야. 지금 여기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맞춰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투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투. 자, 그랬을 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A의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현재를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선호가 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녹색깔로 되어 있는 사람은 B는 미래를 더 선호한다, 미래 소비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현재 소비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현재 소비를 어떻게 한다? 덜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덜 선호한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를 A는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4개를 소비하는데 여기 A 입장에서 봤을 때 2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A 입장에서 봤을 때 3개, 2개 있는 경우랑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이걸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B는 반대야. 오히려 3개 있는 것보다는 3개도 여기 있어. 여기 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여기에도 하나,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무차별 곡선이 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요 점도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초기 부존점밖에 선택할 수 없으면 이렇게 지금 요 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둘이 교환을 통해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두 개 있는데 너 나 좀 하나 줄래? 얘는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주고 1년 후에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주게 돼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게 되고요. 자, 그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15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예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이렇게 예산선을 찾아낼 수 있어.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이렇게 예산선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런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요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15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선을 통해 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지금 시간 선호율이 다르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한 선호율이 다른 경우 자, 지금 여기 A가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B는 미래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이한 A, B가 둘이 만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교환을 통해서 수가 있는 거죠. 효용이 증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까는 요 한 점이었었는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길어지게 된다, 연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을 통해서 효용이 증가하게 된 것은 선택 가능한 예산선이 길어집니다. 예산선이 생기는 거 아까 점 하나였었는데 그렇게 연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둘 다 여기 보시면 효용 증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파레토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금융이 존재하면서 효용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완전한 금융시장이 되게 되면은 서로 이쪽에 내가 초기 부전점인데 내가 현재를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야? 그럼 이쪽을 선택하는 거지. 여기가 초기 부전점이야. 인다우먼트 이니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통한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차입을 통한 예산선 영역이 확대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영역은 내가 지금 당장 별로 급하지 않은 사람이야. 현재 소비를 덜 선호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축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축을 통한 효용을 증가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가능성이 옛날에 초기 부전점 하나의 점밖에 없었는데 선택 가능성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시간 선호율이 다른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함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 특히 시점 간 자원 배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간 선호율, 그 나중에 이자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비 측면에서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한테 빌려줘서 효용이 증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산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17페이지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차변과 대변해서 대차, 대조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이거야. 왼쪽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공장을 가지고도 있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재고로 현재 상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자산을 어떻게 내가 조성을 했는가, 조성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쪽에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내 거인 자본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자본이 있어요. 이건 자기 자본이야. 이건 타인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동원할 수가 있네요. 자,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봐보시면은요. 첫 번째 방법은 금융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어. 거기 보시면 기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100억 원인데 액면가 5천 원짜리를 200만 주 발행하게 되면은 골고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금을 1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식회사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좀 쪼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거기 보시면 적게는 10주, 많게는 500주, 1000주, 만주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제공한 다음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제공하고 나중에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럼 그에 따른 이윤을 주인들한테 좀 나눠줘야죠.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성공하게 되면 주식 보유하고 있는 비율만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제 파티를 열어야 되는 거죠.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한 주식 회사가 주식을 구입했는데 그게 실패했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투자한 자본금으로 오히려 손실을 충당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그만큼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배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권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건 뭐야?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후 지나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때까지 일정액의 이자까지 같이 제공을 해야 돼. 회사채는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그게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이렇게 나중에 상환일이 되면 줘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여기 주식을 발행한 거와 달리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이자, 요거는 정해진 이자만큼을 반드시 줘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주식은 뭐야? 이자를 안 줘도 되지. 너도 주인이니까 회사가 말이야 잘 안 좋으면 너도 그만큼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잘 나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조달하는 방법은요.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면 역시 빌려준 대가로 차입에 따른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간접금융 그리고 금융중개 인터미디어리가 요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것을 직접 금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융이 존재하게 됨으로써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투자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쪼개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쪼개서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100억 원의 어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한두 사람한테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100억을 빌려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뭐 100억 원을 뭐 100억 명에게 이렇게 쪼갠다 이러면 뭐 이런 식 받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쪼개가지고 자금 조달을 쉽게 해서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약간 주식회사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은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금고 속에서 그냥 쫙 가지고 있었을 그 자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꺼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더욱더 크게 활성화되고 돌아갈 수 있고 굴러가게 되니까 그 결과 경제 성장의 뒷받침, 원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면은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직접 간접 금융시장의 발전이다. 그럼 실물 부분에 원활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19페이지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금융은 무수한 수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IMF에 나온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죠. 금융은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수한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대상으로 해서 비가분적
거액 투자 프로젝트. 이 투자 프로젝트를 100억 원짜리니까 이걸 쪼갤 수가 없어. 어떤 100억 원짜리 컴퓨터를 산다, 슈퍼컴퓨터, AI 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쪼갭니까? 그래서 그거는 거기 나와 있는 비가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가분적인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재원을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칭과 관련한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금융이라는 게 어떠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봤고요. 근데 화폐와 금융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화폐와 금융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역기능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